댓글창을 보니까 이제 장관님 호칭이 아버지로 통일된 것 같아요. 아버지 오셨습니까라고. 예? 아버지 오셨습니까라고 계속 묻고 계시잖아요. 댓글창이 자꾸 사회자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지 어머니에요 그럼? 아니. 아이고 이게 웃고 있을 때가 사실 아닌데 정말 외교를 나가면 저마저마한 게 그냥 현실이 되기 때문에 장관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관님이 방송 전에 대노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건 외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오늘 방송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 한반도의 현인,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월간 정세현 11호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앞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옮긴 뒤에 좀 처음 왔는데, 예, 지난번보다 훨씬 넓어서, 네. 우선, 기분이 좋네요. 아유, 그만큼 감사합니다. 형편이 나아졌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음. 아들 사업장에 오셔가지고 대조하시는 것 같은. 아니, 큰 사실- 집을 옮기면 기분 네. 좋지. 그런 것보다 전 방송실이 재개발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나아서 좀 무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정세현 장관은 김대중 정부 통일부 차관,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렇게 지내신 아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신가 싶은데, 지금 외교만 나갔다 하면 사실 북한과의 문제도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 이런 지점에서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씨, 우리 정세현 장관께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대노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추억으로 한번 더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일협정 반대 시위라는 것을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중고등학생들이 1964년. 네. 그 중고등학생들이 윤석열 퇴진 시위 나왔을 때의 사진인데, 이건 이제 한일 협정 반대 시위잖아요. 지금 저기 제2의 한일 합방 결사 반대 이렇게. 예. 이게 우리 장관님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배우 초청하셨다고. 나는 그때 재수생. 네. 그래서 이제 고3 후배들을 선동해가지고 저기 나오네. 저기에 지금 맨 오른쪽이 장관님이시죠? 오른쪽, 예, 약간 삐딱하게. 내 졸업식 하던 날. 그 가운데가 아마 조영래 변호사일 거예요. 근데 축하하는 의미에서 와서 사진 찍었는데 지가 가운데 섰어. 그러셨구나. 야, 저 시절이 엊그제 같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장관님 입장에서 보면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때는 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 진짜 196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까. 그랬겠네요. 예.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일본과의 문제는 그때 65년에 저 이제 64년에 아까 그 고등학생들 데모 오는 장면이었었는데 제2의 한일합방 반대라고 65년에 이제 그 한일 협정을 체결했죠. 근데 그때 사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돈이 아쉬워가지고 북한에서 한 5억 달러 정도 뭐 배상 내지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나 뭐 종군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걸 다 그냥 덮는 식으로 해서 요즘 말로 퉁치고 돈부터 받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를 정리하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것이 아직도 한일 간에 그렇죠. 외교적 문제로 남아 있고, 일본은 65년에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왜 지금 다시 들고 나오냐고 그러고, 우리 쪽에 이제 피해자들은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우리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고 저희들끼리 그냥 덮고 넘어간 걸 어떻게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좀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도 한일 간에 그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골칫덩어리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강제 동원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사실 외교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격리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지금 외교의 총체적인 난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만 할 말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또 이번에 어디입니까? 발리? 예. 아, 발리가 아니라 저 그 프놈펜. 예.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는 한중일 세 나라인데 그 회의에 가서 난데없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해도 조금 그 내용상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자극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늠름하게 그걸 읽어대는 걸 보고 아니 지금 저걸 써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내용이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 그 경제라든지 외교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줄을 알고 지금 저거 읽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이제 하나씩 풀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윤석열 씨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발언을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럽시다. 윤석열 씨가 중국 러시아 면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도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도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 해도 러시아나 중국이 불편할 만한 이야기를 직접 해버렸어요. 저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책임지게 만들 것이다. 이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나토에 갔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우리는 반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을 향해서는 김정은 정권은 반인륜적 성향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후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후과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선 가깝게 이제 북한을 반인륜적 무슨 그 정권이라는 식으로 비난한 거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북쪽에서 아주 심한 용어를 써가면서 욕을 하고 나올 겁니다. 예.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을 발표한 뒤에 사흘 후에 그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여러 가지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반대 거부 입장을 표시하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싫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예. 그 이제 이렇게 북한 정권을 뭐 반인륜적 그 집단이다 하는 식으로 욕을 해놨으니 아마 가진 욕을 다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나설 겁니다. 그리고 인신공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는 이제 그 정도 해놨으면은 뭐 기대할 수가 없고 통일부는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통일부는 어찌됐건 북한과 뭐 왕래를 하고 교류 협력을 해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그 어려운 속에서는 아마 평화를 조금이라도 뿌리내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인데 이렇게 북한을 대놓고 그냥 더구나 다른 나라에까지 나가서 국제회의에서 그렇게 욕을 해놨으니 후과가 아주 상당히 심하다고 보고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 법과대학 나왔다고 국제법을 뭐 얘기한 모양인데 그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상대방이 자국에 대해서 좀 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 무슨 국제법이에요, 거기가. 예. 국제법이라는 것이 관련 국가들이 합의를 하는 조건에서만 국제법은 유효한 겁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던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레버리지가 있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미국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미국은 뭐 러시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수단,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겁을 줍니까? 또 중국에 대해서도 영해 자유를 얘기하면서 국제법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해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말하는 영해 범위가 있고 소위 해양 대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양 대국들이 말하는 영해 범위가 다른데 소위 해양 대국은 될 수 있으면 영해 범위를 좁게 잡으려고 합니다. 남의 바다를 마음대로 댕기고 싶어가지고. 초기에는 그러니까 19세기 그때만 해도 영해 범위가 3해리로 돼 있었어요. 3해리. 3해리라는 건 킬로로 하면 한 5.4km 되나요? 일종의 육지에서 대포를 쐈을 때 그 착탄 거리까지는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3해리를 영해 범위로 설정해 줬는데 나중에 이제 강국들이, 군사대국들이, 해군 강국들이 3해리를 영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바다는 공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마음대로 분탕질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식민지 개척 시대에.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국제사회에서 이제 협의한 끝에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중국의 영해 범위를 좁게 잡아야만 마음대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마음대로 그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영해 자유라는 것은 중국의 영해에서도 미국이 활동하는 것을 시비 걸지 말라는 의미에서 영해 자유예요. 그걸 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그 인도양이나 태평양을 마음대로 남의 나라 그 영해 가까이 다가가면서 멀리 돌아다닐 수 5대양 6대주를 누릴 수 있는 그 배가 있습니까? 해군 그 함정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항공모함이 뭐 7대씩이나 되고 뭐 그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는 영해 자유라는 이름으로해서 남의 나라의 영해를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 무슨 불이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역도 하지 않는 옛날 냉전 시대 같으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지금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아니 우선 당장 중국에 지금 우리 기업들 중에 중국에 투자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삼성, 현대 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고 물론 미국에서는 그걸 다 뜯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과의 그런 반도체 거래 같은 그거를 끊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면 중국을 자극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이 처한 이치를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얘기가 인태 전략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인태 전략상에서 소위 말하면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거든요. 인태 전략이 뭐예요? 원래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그랬었죠. 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제 미국에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 나가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2015, 16년지간에 아베가 총리로 있으면서 일본에 아베가 총리로 있으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보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을 제기를 해가지고 중국을 확실하게 말하자면 둘러싸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자고 미국을 꼬드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작전. 그렇지. 근데 중국을 포위하는 개념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그 개념을 내놓았는데 트럼프가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 그 트럼프가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아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이 받아가지고 인태 전략이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뭐 쿼드니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원래가 그 아베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나는 아베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일본이 볼 때 미국의 힘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힘은 상승하는 데 비해서 국력은 미국의 힘은 과거처럼 과거 같지가 않고 좀 쇠퇴하는 그 느낌마저 줄 정도로 말하자면 그 중국을 혼자서 견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미국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인태 전략을 통해서 미국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주역을 해가지고 일본이 그래서 중국을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꺾어놓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힘이 붙이면은 그때는 우리가 아시아의 주인이 된다 하는 아주 상당히 그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부활시켜보고 싶어하는 일본 군국주의적 발상의 현대판이 인태 전략입니다. 그거를 뭐 중국의 경제 발전 내지는 부국 강병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미국이 채택해서 쓰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왜 우리가 그걸 마치 우리의 외교 전략인 것처럼, 우리 외교 정책의 목표인 것처럼 그 남의 나라까지 가서, 더구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세안 국가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씨가 이런 망언들을 하게 된 계기에는 미국 또는 일본에 오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응? 한국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해줘의 어떤 오더가 있었다는 느낌. 설마 그렇게 가겠습니까? 있었을 거다. 글쎄요. 미국이 그렇게 오더를 했을까? 오더가 없었다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서 기른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미국이 우리한테 뭘 주지 않겠는가 하는, 말하자면 IRA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이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먼저 알아서 그런 식의 얘기를 자청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볼 때는. 막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 50분 동안 IRA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한국의 입장 같은 걸 감안해서 좀 연구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그 얘기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 보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팀이 우리 미국한테 너무 매달리는 것을 감지하고, 저건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요구를 들어주면은 한국의 요구를, IRA와 관련해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만큼 미국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국 입장을 살려줄 만한 가치를 좀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사인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편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딴 데 못 가는 애들이다. 외교에서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밀당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지.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태 전략으로 미국의 기분을 좋게 해줬으면은 받아내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교는 어차피 거래인데. 그래놓고 IRA 관련한 거는 거론도 못하는, 이게 이제 외교 참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다 퍼주고. 저번에 현대차 미국 공장 세우는 거 퍼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받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또 미국과 일본에 앞장서 가지고 인태 전략을 사실상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윤석열 씨. 근데 한국이 인태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우선 당장 인태 전략이라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 전략인데, 지금 미국과 일본의 그 대중국 경제 관계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조금 잘못돼도 미국 경제나 일본 경제가 그렇게 막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흑자를
봐서 G10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중국 덕이 큰데, 왜냐면 인태 전략이 기수가 돼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면은 그 보복이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뭐 불을 보듯이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알고도 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감수해도 좋아.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돼. 북한을 혼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또 그 필요하다면 자위대도 우리가 동원하려면은 그들의 소위 이 전략에 우리가 앞장서서 뭐 앞잡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저속한 표현이 되고,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 하는 식으로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너무 지금 이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게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발음했고 쪽팔리면 어떻게 얘기가 다 실체적 진실이 보고됐을 텐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너무 미국한테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통의 우리같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가 굳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국의 국익을 위해 싸울 텐데, 기본적으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국제사회가 인정해왔던 부분을 다 깨트리고 있으면서, 공교롭게도 최근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한국이 굉장히 무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연설하게 된 곳이 이제 프놈펜 아닙니까?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10개국이 모인 국가연합체인데, 그 아세안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인도 태평양 쪽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대개 이제 육지도 있지만은, 뭐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육지도 있지만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섬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줄타기 외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 경제를 간신히 끌고 가는 나라들이 아세안입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등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왔었잖아요. 신남방 정책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개념에 맞춰가지고, 1대1로라는 게 이제, 일대는 과거의 그 실크로드를 따라 육지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고, 일로는 해로로 해서 다시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 다음에 뭐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것이 이제 일로인데, 그 일로, 중국의 일로 개념에 맞춰서 나온 것이 신남방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중국의 일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아세안의 기본적인 미중 사이에서의 중간적인 입장, 이것이 잘 결합이 돼서 그들도 참 해피했었고, 우리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도 잘 굴러갔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이랍시고 해서 무턱대고 그걸 뒤집는 식으로 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건 이건 매우 잘못한 거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지금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됐어요.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한숨이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이 일본의 사주를 받았거나 해서 자국민, 같은 동포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데 앞장선 거를 우리가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지금 딱 윤석열이 그 앞잡이 아니에요, 앞잡이?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그러면서 이렇게 외교 무대에서 막 설치고 다니면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에게 소위 북한처럼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국익이 없어도 돼, 국익을 해쳐도 돼, 이런 마인드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글쎄, 근데 우리가 뭐 북핵 문제 때문에 안보가 조금 뭐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또 그걸 계속
미국, 일본, 무슨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북핵 정책의 기본인데, 이거는 그 뭐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한테 그렇게 막 가서 매달려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남한에 비해서, 남한이 지금 세계 6위 군사대국인데 비해서, 물론 재래식 그 무기만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북한의 전력이나 군사력은 대개 한 28구, 30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없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핵과 미사일은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위협용 내지는 협상용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그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국한테 그렇게 완전히 굽히고 들어가고 굴종적으로 하면서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가서 대신 큰 목소리로 읊어대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미국한테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미국이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줄까? 나는 그건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렇게 인태 전략으로 미국의 어려운 그 점을, 그러니까 인태 전략 강연을 한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결국. 네. 그걸 지금 미국 대신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쳤느냐? IRA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어? 못했죠. 아니, 그만큼 해주면은 도리상, 그저께 수고했으니까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이 제기했던 바로 그 반도체 또는 뭐 배터리 문제 관련해서 IRA의 소위 적용 대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걸 행동으로 이번에는 소위 그 담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해결하겠다든지. 더구나 이제 뭐 그 사원은 뺏겼지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선전을 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소위 국내 정치적 소위 장악력도 그런 대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IRA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 외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번에 저 G20 따라갔더라고요. 누가? 정의선 현대차. 거기 현대는 또 그 공장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갔는데. 동남아가 아니라 이제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따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만한 발언들을 하고, 실제로 진짜 필요한 현안은 말도 못 꺼내고, 이게 참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어서 세계 뭐 어떤 경제 순위가 한 50위권 뭐 이런 정도의 미미한 나라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국이잖아요. 경제 대국. 그 경제 대국인 나라가 외교로 하는 게 기본이 협상 아닙니까? 협상. 그렇죠.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아니, 그게 그 협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점잖네. 점잖죠. 얼른 안 들어와. 그래. 예. 딜. 예. 근데 그 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아니, 외교는 그러니까 멋진 말을 쓰지만 사실은 입으로는 멋진 말을 쓰지만 테이블 밑에서는 손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게 외교예요. 네. 그러니까 더 세게 지르고 상대방이 또 세게 지르면 내 주장을 조금 더 굽히고 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하는 게 협상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없어요. 네. 아니, 저렇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건드려 놓고, 러시아하고도 아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러시아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모기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까는 얘기를 했는데, 뭐 푸틴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맞불을 지른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데 대해서는 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푸틴이 들으면 콧방귀 낄 겁니다. 무슨 힘이 있는데. 나 진짜 어쩌건 이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장관님 같은 분들이 바라보는 북핵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단호하게 대처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한통수야, 방한통수.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핵실험을 해도. 없잖아요, 제가.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이 탐지가 되면 그 탐지해가지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지만, 탐지해서 그 확인하고 추적한 다음에 이제 조준해서 그 타격을 가해도 일이 끝난 뒤에 하잖아요. 일이 끝난 뒤에. 일이 끝난 뒤에 하면 그게 무슨 선제 타격입니까? 뒷북이. 미사일 쐈는데 뭐 그 유턴해가지고 강릉 어디 동네로 떨어지긴 하고 말이야. 아무런 그 조치도 없으면서 그 말하자면 수단이 없으면서 그 엄포만 놓고 오는데 그 참 근데 그런 엄포 내지는 그 말폭탄이 가져오는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뭐 그런 비슷한 게 나오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한반도 평화에 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정도까지는 서로 외교적인 수사로서 가능한데 이게 단호한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미국한테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단호한 대처라는 건 미국한테 일러가지고 비완비 같은 좀 겁나는 비행기 한번 띄워줘봐요. 그러면 비완비 같은 겁나는 비행기가 뜨면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겁을 내는가? 그것 좀 아니야. 그거 떠 있을 때는 조용히 있어요. 지나고 난 뒤에 미사일을 또 엄청나게 쏘아대죠. 그러면 또 단호한 대처한다고 미국한테 일러바쳐. 미국이 이제 지쳐서 나중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너도 좀 어떻게 해봐라 말이야. 나 일만 생기면 나보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나도 지금 벌려놓은 일이 많아. 사실 미국이 챙겨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있죠. 중국 압박해 들어가는 또 힘이 딸려서 뭐 인태 전략이라는 걸 밀고 나가는데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가가지고 인태 전략을 강조해가지고 아세안 국가들을 독려해 준 것까지는 좋지만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협조적으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나머지 뭐 거기만 문제 있겠어요? 내부 문제는 또 없으니까 미국에 살림이 크면은 큰 만큼 손볼 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미국을 귀찮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실증납니다.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그거를 욕을 많이 먹었지만 바이든이 사실상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성의가 없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 정도가 지금 미국의 전략 아닌 전략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럴 때 한국이 나서서 북한을 미국과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있다면 좋죠. 근데 이제 북미 대화 얘기했으니까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어저께 얘기 하는 과정에서 이 새날 방송 과정에서 푸른나무 선생이 미국은 무조건 조건 없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북한은 분명히 조건이 있다. 대북 적대 행위를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북한이 분명히 그것은 못을 박았습니다. 대북 적대 행위를 청산해야만 우리는 회담에 나가겠다. 대북 적대 행위라 하면 우선 첫째 한미연합훈련 겁난다. 둘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이것도 겁난다. 이걸 안 하면서 회담을 하자고 그걸 분명히 안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회담에 나오라면 나가겠지만 그 연합훈련 하면서 툭 하면은 전략자산 배치하는데 그 비호한다면은 하여튼 너는 내가 언제든지 너 때려 죽일 수 있어 하는 식으로 겁을 주면서 나와봐 이리 대화하게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면 너 살려줄 수 있어 하는 식의 회담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분명히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미국은 무조건 뭐 조건 없이 만나자고 이렇게 되면은 접점을 못 찾고 이건 백년 하청입니다. 바로 이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대미 요구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예. 미국의 대북 전략도 조금 진전시켜가지고 조건 없이 그러지 말고 북한이 요구한 소위 조건 중에 일부분은 좀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일단 만나보시오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중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뭐 미사일만 쏩니까? 방사포도 쏘아대고 뭐 ICBM도 뭐 쏘아대고 이러는 마당에 선제 타격도 어렵게 된 마당에 그런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5,200만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알아야지 무조건 북한을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 인태전략? 아니 북한에 대해서 패륜적. 패륜적. 그런 반인륜적. 반인륜적. 그런 얘기를 왜 거기 가서 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의 참사일지 정말로 작심하고 들어가서 한 발언일지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사 갈 수도 이게 그 땅덩어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틈만 나면은 북한과 대화를 해가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뭐 반인륜적 무슨 그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건 뭐 여당 내에 국민의힘 내에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세요. 네. 예? 그런 얘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대통령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야 될 상대를 그렇게 나쁜 딱지를 붙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잖아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뭐. 근데 대통령이 그러는 건 좀 너무하다. 너무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개념도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막 지르고 거기에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의 박수를 받고 돌아오면 결국에 경제적인 효과가 따라오는 지금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나토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반인륜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도 안 하잖아요. 네. 미국에 이제 상당히 대북 강경론자들이 이제 뭐 정치인 중에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미국 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나 안보부 장관 또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 그런 자기 앞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언젠가는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니 극단적인 예로 네.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북한과 갑자기 뭐 대화를 시작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거 아니야? 국미 대화 하는데. 뭐 그때는 미안했다고 하려나? 참, 네. 이런 식으로 뭐 반인륜적 무슨 집단이니 뭐 해놓으면은 나중에 미국이 한국도 불러들여서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할 때 북한이 그럴 거 아니야. 걔들은 빼라고. 우리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만날 생각 없다. 그러면 또 미국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북핵 문제 처음에 불거졌을 때 김영삼 정부 때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거 반대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북미 협상이 시작됐는데 우리 끼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못 들어오게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아주 힘없이 뭐 북한이 뭐 어떻게 하면 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받아 적느라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었지.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3 회의하고 거기에 또 아시아 정상회의라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의가 2개가 열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발리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데 참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 우스운 것은 왜 정상회담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게 해. 무슨 말이 왔을지 사실은 대통령실이 발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통령실의 발표예요. 얼마나 더 그러면 심각한... 기자들 여기 있으라고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왜 가? 참. 아니 이메일로 다 자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따라갈 필요 뭐 있어요? 걔들 발표대로 말하면 그 취재를 왜 합니까? MBC가 뭐 쌍욕하는 거를 보도했다고 이중에 보고. 그러니까 의뢰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국기 딱 걸어놓고 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포토 세션이라고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덕담 하는 것부터 찍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풀기자는 거기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적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도 나와서 이제 다시 대변인이면 대변인 아니면 삼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취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회담인데 뭐 그렇게 문고를 잠그고 비밀 회담을 해요. 그 뭐 일종의 뭐 밀실 협상 이런 게 들어있는 무슨 또 굴욕적인 그 협상 내지는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나중에 나오겠죠 아마. 밀실에서 뭘 했는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씨는 아니면 지금, 네. 그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회담 중에 있었던 얘기는 일체 함구를 시킬 겁니다 아마. 결국에는 이번에 일본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일본에 지금 뭐 외교회담 있잖아요. 한국과 외교회담 말도 못하고 관함식에 한국군을 보냈던 윤석열 정권이 계속 북한 때리기만 올인하고 있으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완전 단절시키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남북관계가? 아니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소위 이 군사 관련,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핵 관련 정보를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 관계로 일본하고 한국이 이렇게 멀지 않지만은 북한에서 뭐가 떠오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 데서 먼저 감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보를 지금 일본에 공유해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소미아. 그렇게 하면 사실상 지소미아 복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지소미아 복원을 위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거, 위안부 문제 일본이 제대로 좀 정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내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그런 그 지소미아 복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텼었는데 이번에 북핵 문제 도움을 달라고 하려다 보니까 일본이 큰 도움도 못 줄 텐데 전략 자산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본 군이 출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본의 도움을 받겠답시고 북한 핵 관련 또는 미사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일본한테 제공하는 걸로 합의가 해버리면 그 지소미아 복원이죠. 한숨만 나오는데. 글쎄 남는 게 있어야지. 너무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줬으면 남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태 전략의 앞제비로 온갖 망언을 쏟아놓고 후과가 경제로 돌아온다면, 그렇죠. 저는 그것을 일종의 중요한 탄핵 사안이라고 봐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아니 왜냐면은 국회가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탄핵하는 이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이제 보고 판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지금 제가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 거잖아요. 헌법에 만약에 한반도 평화를 대통령 발로 평화를 무너뜨렸다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에 경제 같은 것들이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탄핵 사안 중에 하나로 저는 본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뭐 대통령의 이 잘못에 이제 그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예. 여러 국회가 탄핵 사안으로 걸었던 몇 가지를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을 하면서 요건 탄핵 사안 맞다 안 맞다 할 때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탄핵 사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깨버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탄핵 사안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평화를 깨는 그리고 그 경제적 이 손해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마구 막 그냥 버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교 나가면 진짜 불안하다는 게 저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외교 무대로 활기를 치고 다니면 기존에 쌓아왔던 한국의 경제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이란 자의 외교가 그 나라의 리스크가 돼버렸다면 저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아세안 플러스 3 뭐 이런 데서 정상들이 쭉 서가지고 환담을 하는데 그 어떻게 넉살도 없대?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오히려 그 대통령 부인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건배를 하는지 뭐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왕따 돼 있어요 보면 상황이. 글쎄 그건 참 아이고. 자 어쨌건 북핵 문제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 바뀐 지 진짜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갈 수가 있죠? 아니 북한도 그러니까 남한의 새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을 그것도 차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8일 날 나온 그 실시한 시정전설에서는 어차피 지금 미국이 언제 우리를 군사적으로 칠지 모르는 것이 이제 분명한 이상 자기 차원에서 우리가 핵을 먼저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법제화해버렸겠어요. 지금 흐름은 보면 바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그 공격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미국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미국한테 더 세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미국도 동맹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좀 제스처라도 세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도 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불꽃이 튀는 거죠. 아이고 결국에는 전쟁밖에 없다라고. 아니 어저께 이 새날 방송에서 이 마차 요즘 마차에 뭐 새봄이야 최봄이야. 노일 전쟁도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청일 전쟁도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런 구한말에 노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이 다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예? 저희들 땅에서는 안 해. 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 왜 러시아 일에 왜 우리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라면 상관없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참 지금 흐름은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자라서 한반도 또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미국과 직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뭐 관함식도 그렇고 강제 동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모든 발언들 예를 들면 남중국해 이야기는 사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돼버렸잖아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외교인지 도대체 그냥 망하려고 하는 작정한 건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남중국해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만은 남중국해는 바로 이제 동중국해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동중국해는 이제 그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가 있고 중국말로는 띠아오이다. 조어도 낚시하는 조어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일 간의 국경 분쟁이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만하고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네. 그건 중국 거다. 그건 대만은 대만대로 자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사실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일본은 미국 입장을 거둘 수가 있어요. 동중국해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활개칠 리도 없고 거기에 무슨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중국해 관련해서 우리가 뭐
뭐 무슨 그 득실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거기 나섭니까? 아니 그 얘기 듣고 아마 인도 태평양 아니 아세안 국가들도 참 난감을 했을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야말로 줄타기 하듯이 간신히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와가지고는 인터전략에 확실하게 줄 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뭐야? 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업적을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털어먹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한국하고 아세안은 거의 위치가 입장이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그 영향력이 큰 한국이 아세안한테 미국의 줄서 같은 시그널을 줘버렸다. 만든 것 같죠, 이게. 야, 참. 야, 진짜 이분 어떠시?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일이 너무나 이상하게 꼬이고 뭐 그 나쁜 쪽으로 풀리는 식으로 지금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걸 논리적으로 무슨 뭐 비판을 하고 할 그렇죠. 기분도 안 나네. 그냥 한숨만 나오지. 예. 예? 장관님 그러면은 예.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또 7번째 핵실험을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돌고 있지만 사실상 저 핵보유국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협상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대가 불을 많이 주면은. 그런데 한때 핵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때 이제 돈 줄 테니까 그거 내놓으라는 그 권고, 일종의 가머니설이죠. 받아가지고 러시아한테 그걸 원래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 배치해놨던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놓고 나가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걱정이 돼서 돈 주고 그것을 뺏어가지고 러시아가 들고 나가서 해체하라는 식으로 그 정리를 했는데 그 90년대 초에 넌 원어 법안인가 뭐 이렇게 그때 민주공화가 그냥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핵을 없애자 하는 식으로 그 정책을 정했죠. 근데 그렇게 내놓고 났기 때문에 핵이 없어가지고 그런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얘기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게 푸틴을 자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붙어 있어요.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옆이지. 다른 더구나 그 평야지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쪽에 나토군이 뭐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인중에 비수가 왔다 갔다 인중 앞에서 비수가 어른거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징벌을 할 수밖에 없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은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90년대 초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고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오늘날 칠 수 있었을까? 저걸 보니까 절대로 언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회만 있으면 무슨 훈련하고 뭐 전략 자산 가지고 우리 겁주고 하는 미국이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비핵화? 그건 끝났어. 그리고 미국 정부가 뭐 완전한 비핵화, CVID, FFVD 너희들끼리 해.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핵화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로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비핵화를 포기해버리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 단계로서 비확산을이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돼요. 비확산이라도.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일종의 불량 국가 내지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하는
무슨 테러 집단이라든가 뭐 그 국가에 반미 국가에 절대로 그 핵무기 핵기술 이전하지 않는다. 미사일도 안 준다. 그런 비확산을 먼저 목표로 설정하고 그 비확산을 위한 유관국 회의를 우리가 소위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어? 그걸 주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국과 북한이 먼저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적대 행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를 그러나 군사 훈련은 최소한도 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은 안 한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와놓고는 또 딴소리하고 말이야 이렇게 벼랑 끝을 쓰고 하면은 그건 스냅백 원리에 입각해서 전략 자산도 재배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일단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뭐 미국으로부터 압력받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도 귀찮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러시아의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도 포함하지 않은 만큼 중국 러시아도 협조를 해라. 그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미국 편 잘 드니까 넣어주고 해서 육자 회담을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확산을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CFR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싱크탱크죠.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러니까 미국 외교협회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리차드 하스 회장이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CVID니 FFVD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됐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 그렇다면은 핵 비확산을 전제로 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준비를 해야 된다. 바이든 정부가 그쪽으로 정책을 정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런 취지 아마 칼럼도 어디 나왔었다고 그러던데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리차드 외교협회 CFR은 미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면 미국 내 미국 정부 안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관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돼. 그럼 미국이 언제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럴 바에는 한국이 그 판을 까는데 앞장을 서라 이거야.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뜻도 그러니까 오늘 6시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발리에서 보지도 않겠지만은 중국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이 미북 간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되고 이번에도 한번 육자회담 시즌2를 한번 베이징에서 주최해달라.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숨만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도 북핵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로부터 자꾸 압력받는 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좋은데 미국이 그 북한과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를 거중 조정해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중국도 거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진핑이 못할 이유는 없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장관님 같은 분이 왜 윤석열 씨 곁에는 없냐고요. 네? 장관님 같은 분들이 윤석열 씨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참모라든지 고문 이런 분들이 없는 느낌이에요. 원로들이 뭔가 이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원로들 모시고도 자기가 이야기 90분 이야기 한다니까 100분 중에 참. 아니 근데 참모들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누가 원로들도 가서 그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원로들도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거 진짜 근데 망국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사실 우리들 심리에서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못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외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나쁜 길로 가게 되면 두렵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두려운 것이죠. 아니 외교안보 문제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놓고는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도 할 수 있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필사적으로 뛰잖아요. 적하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대화를 해야만 되고 뭐 적과의 동침이라는 뭐 그 영화 제목도 있었지만은 그럴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죠. 오죽하시면 우리 장관님께서 대인을 하셨겠어요. 저게 외교냐 지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씨는 아마 이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아니 것 같습니다. 후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하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 일이지만 이 후과는 아주 그냥 모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소위 파편처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장관님. 월간 정세연 11호로 오늘 또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비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매스컴을 보면서 저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민주시민들은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외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참사란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 내가 이게 여기 나온 김에 지난 그 10월 달에, 예. 10월에 11월 초에 그 목포 MBC 초청 강연을 갔었어요. 예. 갔더니 그 이제 방송국이니까 뭐 가벼운 분장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장실에 들어갔죠. 그때 분장하는 분이 여성분인데 딱 내가 쓴 책을 한 권을 내놔요. 사인을 해달래. 그러면서 새날에서 계속 배웠기 때문에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목포 MBC 방송국의 분장실에 있는 뭐 나이가 중년 부인입니다. 네. 젊은 여자는 되게 방송국의 분장실에는 젊은 여성들이 이러는데 거기는 좀 연세가 있는 분이, 예, 새날을 열심히 보신다니까 아마 오늘 이걸 보시겠지. 네, 알겠습니다. 사인해드려서. 혹시 계시면은 채팅창에 1번 한번 쳐주시고요. 자, 뭐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래도 가끔씩은 좀 허탈하게라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날까지 월간 정세회는 계속됩니다. 자, 장관님 다음 주에 다음 주래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벌써 다음 달은 12월이 되는구나. 월간 12월. 글쎄, 네. 참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빨리도 간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고생하셨고요. 예,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주시느라, 힘든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새날은 이따가 한 30여 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